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쪽에 다시 온기가 들고 있는데 네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T 산업 한번 네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때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소부장 네이버 그 메인 화면에 보면은 뭐 업종상이 테마상이 나오잖아요. 네네. 다 반도체더라고요. 그렇죠. 뭐 랜드, 뭐 반도체 장비,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아무튼간에 이 반도체가 AI 기대감 플러스 이 바닥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아직까지 뭐 이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했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해요. 충분히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요 앞전에인가 전전쯤에 나와서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올해 시장 전 좋게 본다. 반도체 쪽 좋게 보는데 일단 1분기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그 1분기 실적 시즌에서 한번 조정받을 거다. 아프게. 네. 그게 돌뿌리다라고 했고, 그 뒤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 전망대로.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간 것 같고,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났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등은 사실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 앞바닥은 그 작년 가을에 그 공급단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뒷바닥, 진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진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진바닥을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뭐 2분기라든지 그때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 내지는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약간 전반적인 네. 컨센서스는 그렇다. 네네, 맞아요. 보니까.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주가는. 네. 오히려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 업황을 보면 전 충분히 더 좋아진다고 보고, 주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신기한 게 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장비는 제가 잘 안 봤는데 소재 업체들 몇몇 보니까 1분기에도 실적이 증가한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게 대표적이죠. 네. 거기도 그렇고 뭐 월덱스라든지 네네, 거기도 그렇죠. 그렇고. 월덱스 K&J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프터마켓 업체라 파츠 이런 업체들은 불황에 더 좋아요. 왜냐면 그 비포마켓 업체들은 장비사에 납품하고 애프터마켓 업체들은 교체용 카트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그렇죠, 프린터에서 그 이제 원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을 더 많이 쓰죠.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니까 월덱스하고 K&J는 좋아지죠.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하셨어요. 불황에 봐야 되는 종목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그런 뭐 메모리 가격 반등, 그렇죠? 바닥 시그널, 뭐 재고 감소 이런 것들이 뭐 당장 그 실적과 무관하게 약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68,000원, 9,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딱 한 7만 원 그 선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7만 전자를 뚫는 그 시점을 그래서 잘 안착하는 시점을 약간 추세적인 상승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뚫는 시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트리거 될 만한 그런 시점이라든지 요인은 무엇이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미 트리거는 나왔어요. 네, 메모리 반등이에요. 아, 메모리 가격 반등이나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지금 5월 데이터 보면요, 5월 그 수출 데이터 뭐 이제 지금 한 20일 정도 누적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면 디램하고 낸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램은 모듈도 많이 올랐고요. 모듈은 뭐 50% 가까이 올랐어요. 전 달 대비해서. 오, 되게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올랐어요. 원래 이렇게 반등할 때 이렇게 반등하나요? 네. 급하게? 아, 그래서 이게 네네. 경기 민감 사이클 관련해서 이게 주가 변동폭이 크군요. 똑같아요.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급업체들이 감산폭을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처음이 무섭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막 거칠 게 없거든요. 처음에 뭐 5% 감산 막 이럴 때는 막 주저저 하면서 하는데 이제 25% 막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냥 재고로 태워버릴지언정 그냥 원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통업체들이나 이제 수요업체들도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업황을 반등시킬 만한 그런 트리거가 방금 말씀하신 재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감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본다면은 감산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약간 좀 주저주저 했던 요인이 어차피 감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고정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미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프라이싱이
되어 왔던 것들이고, 이제 제 걱정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거 감산을 했는데 수요가 더 안 좋으면 어떡하냐라는 게 이제 걱정인데요. 최근에 수요 쪽에서도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AMD가 이제 PC 쪽도 이제 바닥 피크아웃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뭐, 데스크톱은 아직까지 조금 안 좋아요. 그 수요 쪽이 안 좋은데, 최근에 노트북 PC하고 태블릿 PC 쪽은 약간 교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그널들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택트 때 바꿨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교체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안 좋아요. 근데 챗 GPT나 요 GPT, AI 클라우드 쪽으로 투자하는 하이엔드 쪽은 굉장히 그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안 좋은 거는 이제 미들 이쪽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향들 있잖아요. 기업용 이제 서버. 네네. 그런 쪽 투자는 아직까지 안 좋은 편인데, 요거는 이제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아무리 인력 감축하고 막 비용 절감해도요, AI 쪽 투자는 줄이다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네. 오히려 인력 감축하는 거 가지고 AI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베이메인 그런 대표적인 회사였고요. 뭐 7,000명인가 줄여서 뭐 AI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돌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뭐 언제까지 안 바꿀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 2년이면 바꾸니까. 그것도. 그렇죠. 2년이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3년, 4년 쓰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지금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데요. 이거 이제 조만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이걸 배터리를 바꿔서 한 번 더 쓸까?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15을 살까? 요게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굉장히 하이엔드, 최고 상위 모델을 샀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면 쓰는 건데, 중국산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신흥국들. 그런 사람들이 3년, 4년 쓰면, 네. 이제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커버율이 다 깨져 있지 않을까요? 역시 중국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충분히 돌았을 것 같고, 지금 부품 쪽에서 보면 이제 전반적인 재고 상황들 보면요. 지금 재고 피크아웃을 한 쪽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쪽하고 차량 반도체 쪽하고, 뭐 이런 쪽은 이미 피크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MLCC 같은 수동 소자도 재고가 피크아웃 했고, MLCC 같은 경우는 재고가 지금 45일 수준으로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에요. 원래는 얼마까지 갔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MLCC가 원래는 메모리가 돌아서고 나서 보통 수동 소자가 돌아서는 후행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했어요. 2021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재고 조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던 거죠. 21년, 22년까지 재고 조정하고, 그러니까 정작 다른 쪽은 막 지금 공급 가격은 난리인데 지금 45일 수준은 굉장히 건전한 상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괜찮은 편이고요. 오히려 뭐 요즘에는 삼성전기나 아비코전자 같은 수동 소자 업체들이 오히려 재고를 잘 관리를 해서 뭐 주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재고가 많은 게 메모리하고 모바일 AP 쪽이에요. 네. 그게 모바일 AP는 사실 뭐 스마트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노공업이 크게 빠졌잖아요. 네, 엄청 빠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모바일 AP 업황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모바일 AP 쪽도 피크아웃 할 거예요. 왜냐하면 퀄컴이 재고 조정을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메모리 업체들 못지않게 세게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메모리 반등에 대한 스팟 가격은 이미 뭐 반등했고, 여기 이제 고정거래 가격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거는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바일 AP가 반등하면 이제는 뭐 반도체 업황은 더 이상 뭐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한 게 이번에 처음 나온 시그널인가요, 그러면? 뭐 조금 반등하다가 그때 이제 삼성이 25% 감산한다고 했을 때 스팟 가격은 크게 반등했다가 또 이제 조금 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의 뭐 한 반도체 경기 피크아웃이 이제 그 메모리 가격이 빠진 게 한 2021년 그때부터 빠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반기부터 빠졌나? 본격적으로 빠진 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6월, 7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주가 차트 보면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빠지는 게 쭉 이제 비슷하게 갔고, 그게 이제 업황이 조금 더 호행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이제 움직이는 업체들이 유통 쪽에서 막 재고를 던지기 시작했죠.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제가 요 앞전에 출연해서 유통 쪽에서 재고가 잠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제일 빨라요, 걔들이. 네. 유통 쪽에서 재고가 안 나옵니다, 이제. 네.
근데 약간 좀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뭐 나오는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은 뭐 금융 시스템 약간 리스크도 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하드 랜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또 이제 반등하는 수요를 또 억누를 수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좀 네네.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뭐 반등을 좀 더 지연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거기에 뭐 두려워서 반도체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투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걸 내가 다 확인하고 사야겠어라고 하시면 반도체 투자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고 뭐 네. 100%를 태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분할로 사면 맞습니다. 뭐 지금 막 몰빵해서 다 사라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저 집 팔아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네네. 삼성전자가 네. TSMC를 이길 수 있는 핵심 무기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널에서 네네. 여기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사실은 TSMC하고 기술 격차가 있어요. 원래는 2,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트랜지스터 구조. 네. 이게 뭐 선폭을 EUV 가지고 계속 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트랜지스터라는 게 저 스위치잖아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스위치가 끄면 얘가 전기가 전자가 통과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꺼도 워낙 선폭이 얇아지니까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구조를 계속 바꾸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그냥 평평하게 이제 그 플레이너 타입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팻.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점점 더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를 열면 통과하고 잠그면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가 점점 작아지니까 잠궜는데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이제 3개 달린 게 핀팻이에요. 이렇게 이 양쪽하고 위쪽하고 3개 달린 게 이제 수도꼭지 3개가 핀팻. 그리고 이번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는 이게 보면 벽면에다가 막대기 3개가 박혀 있는 모양이잖아요. 여기는 사방에서 수도꼭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에서 이제 그 바뀌는 구조죠. 핀팻에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는 건데 핀팻은 TSMC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네, 그러니까 핀팻 가지고 삼성이 이 기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으로 하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최악이 삼성이 3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성공해버리면 최악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최근에 4나노, 5나노 핀팻 그 공정 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게 애플 담당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녹취록이 녹취록이 어떻게 퍼져가지고 알려졌는데 삼성의 4나노, 5나노 수율이 TSMC 수준으로 왔다라는 게 녹취록이 알려졌고 최근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수율이 70%까지 왔다. 파운드리에서 70% 수율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TSMC는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네.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게 3나노는 그 삼성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생산하는 그 칩이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워요. 설계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대로 된 3나노 공정을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모바일 AP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적어도 엑시노스 정도는 여기서 생산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자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제자 5월 21일자죠. 이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단독으로 나왔는데 퀄컴 스냅드래곤 4세대를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예 근거가 없진 않겠죠. 그러면 삼성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4나노, 5나노 수율이 높아지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의 암바렐라 같은 자동차 반도체 하는 회사, 그리고 엔비디아 GPU 8나노도 이제 최근에 수주를 받았고, 모비라이도 그동안에는 TSMC 100% 쓰다가 물량이 이제 넘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수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1분기가 원래 8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 지금 9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90%면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죠. 이제 거의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프라이싱이 안 되냐? 메모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아무리 좋아도 작년에 매출이 30조가 넘었어요. 시스템.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하고 이제 시스템 LSI 쪽하고 네네. 이게 넘었고 수주액이 지금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죠. 요게 만약에 그 메모리 여파이 한창 좋을 때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신만전자 돌파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멀티플이 확 높아지는 네네, 그렇죠. 계기가 됐었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반대로 메모리 여파만 반등하면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프라이싱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게 반도체 전반에도 굉장히 낙수 효과가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관련주들 보는 게, 그리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주들은, 여기 이제,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공정 자체가 습식 시각으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나이트라이트 옥사이드,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요거를 솔브레인이 공급하는 인산계 애천트에 폭 담그면 얘가 선택적으로 식각이 돼서 요 모양이 깎이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도 이 막대기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면,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 요거를 층층이 쌓아서, 이게 이제 인산계 애천트가 아니라 초산계 애천트에 담그면, 얘가 싹 녹으면, 여기 이제 딱 해서 막대기 모양으로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초산계 애천트, 식각액을 하는 게 이제 솔브레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습식 식각을 하면 파티클이 되게 많이 남아요. 네. 녹아가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걸 깨끗하게 또 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순도의 과산화수소가 필요하죠. 네. 그게 한솔 케미칼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층층이 쌓을 때 요걸 또 높게 쌓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얇게 원자층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걸 원익 IPS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검사는 원자 현미경 이런 걸로 해야 되면, 파크 시스템즈. 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식각이, 습식 식각이 있고 건식 식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이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미세화 공정 가다 보면은, 이렇게 습식 식각보다는 좀 훨씬 더 약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건식 식각, 그죠? 뭐 플라즈마로 이제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습식 식각은 부가가치가 낮고 건식 식각이 높은 거 아니야라고 네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만큼 건식 식각으로 요 막대기 모양을 깎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측면으로 건식은 사실은 이제 체인버가 이게 측면으로 깎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위에서 요 그렇죠. 깎기는 네. 쉬운데, 측면에서 플라즈마를 이렇게 해서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건식이 확실히 좀 고난이도 공정, 미세화 공정에 네네. 적합하긴 하지만은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희한한 그런 뭐 게이트홀 어라운드라든지 그런 구조에는 완전 3D 옆에서 깎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습식 식각이 여기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식각액 있잖아요. 요거를 사실 굉장히 고도화하는 게 힘들어요. 그거를 사실은 삼성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원가 구조가 15% 정도가 좋은 이유가 그게 솔브레인하고 같이 개발한 인산계 애천트 때문이거든요.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원가 구조가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똑같은 거죠. 그 기술들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활용해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 활용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관련된 뭐 기업가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오래된 이슈긴 해요. 좀 됐죠. 워렌 버핏이 원래는 이제 TSMC 지분을 샀다가 최근에 이제 도리어 처분을 했죠. 네네. 뭐 처분이라 해봤자 몇 달 지난 거긴 한데,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팔았다. 네. 약간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이 대만과 네. 중국의 네. 양안 전쟁이라고 하죠. 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약간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수혜로 볼 수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산업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대만 침공할 거라 그러면 19은 웃었을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냐. 근데 지금 물어보면요. 17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걸요. 전문가들 상당수가. 그만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미국이 어떤 경쟁자가 올라오면 하는 딱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무역으로 일단 도발을 하고, 그리고 기술 가지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금융으로 탭을 받아내거든요. 근데, 보면 똑같아요.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일본이 처음에 막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처음에는 이제 무역 가지고 도발했죠. 계속 뭐 관세 가지고 괴롭히고, 그게 슈퍼 301조라는 초법적인 무역 보복 조치가 일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막 무역 가지고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기술을 부러뜨려 버렸죠. 네. 일본 반도체 산업을 부러뜨려 버렸고, 마지막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을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중국도 트럼프 때 계속 관세 가지고 때렸잖아요. 그죠? 관세 가지고 때리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기술 가지고 계속 이제 목을 조르고 있죠. 막 뭐 파운드리 14나노 못 들어가게 하고 디램 18나노 이하 못 들어가게 하고 낸드 플래시 128단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런 기술 가지고 옥죄는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으로 항목을 받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금융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죠. 네.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의 어떤 부딪히는 지점인데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금융을 열어줄 생각이 없거든요. 걔들도 일본이 어떻게 당하는지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대 열어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사실 워런 버핏이 TSMC를 팔고 일본 상사주들을 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 관련주를 사는 건가? 그 약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중에. 그렇죠. TSMC를 팔고 일본 상사주를 사는 거는 전비 조달을 유리한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이게 군수물자 또 다 상사들이 담당하고, 그죠? 약간 그렇게 의혹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대만을 어떤 식으로 이제 괴롭힐 거냐.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때리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중국 그 지도부들은 그걸 또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저도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대만 해협을 봉쇄를 하는 거예요. 네, 봉쇄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봉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 명분을 제기할 게 없대요. 왜냐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 그냥 훈련하는 거야라고 하면 이제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TSMC 입장에서 영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대만 기업들은. 이게 배도 나가야 되고, 항공기도 떠서 이제 반도체 날라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뭐 이렇게 미사일 날려다니 훈련하고 이러면.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서서히 말라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대만 국민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내부의 여론을 움직여서 이제 친중인 네, 국민당을 또 이렇게 뭐 세우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대만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대체할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당연히 수혜를 보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군사 전문가들, 지정학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러면, 절대로 주한미군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북한을 움직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치게 만들고 주한미군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을 이렇게 점령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제일 좋은 거는 최첨단 공정을 자국에다가 삼성하고 TSMC 둘 다 깔아놓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입장에서는 최첨단 팹을 미국한테 줘버리면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한 단계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개별 기업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미국이 원래 TSMC가 N-1 공정이라고 해서 해외 나가는 건 무조건 본국에 있는 본사보다 한 세대 떨어지는 공정만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애리조나 팹 그 착공식 때 바이든이 와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 팀 쿡하고 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다 왔어요. 이거 진짜 돈을 막 뭉태기를 줘도 모으기 힘든 멤버들 다 왔어요. AMD 리사소도 왔고요. 뭐 애플 팀 쿡도 와가지고 거기서 바이든이 여기 TSMC 공장 짓는데 3나노 팹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3나노 이러면서. 얘기도 안 하고. 모리스 창이 거기서, 모리스 창이 참 미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TSMC 창업자가. 와, 여기 3나노 팹을 지을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공원을. 그걸 뭐라 그래요, TSMC가. 우리 여기 4나노 지을 건데요.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삼성 테일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나노 지으라고 무조건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이 3나노가 최첨단 공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본국에 있는 팹들은 2나노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네.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혜예요, 뭐, 피해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말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네. 전반적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뭐 결과적으로 반도체 바닥 통과 기대감이 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보니까 네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네. 약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주식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기업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쪽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도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노무라 쪽 계좌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때 막 10,000원 초반대에서 말씀드리면서 여기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게, 외국계 액티브 펀드 자금, 네. 벨리기 포드 같은 데서 쏴주면 한번 레벨업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시총이 거의 2조 1천억 돼서 들어올 줄 몰랐어요. 네. 그때 뭐 1조 초반인데, 그때 사지, 왜 지금 살까? 어쨌든, 네, 외국인들의 뭐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중요한, 그러니까 AVP라고 하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워낙 중요해지니까, 그쪽의 중요도를 보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중요한 발표 하나를 했어요. SF4X라는, HPC 전용 공정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4나노 공정인데, 삼성은 4나노 HPC 쪽은 없었나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네, 없었어요. 7나노 이하는 TSMC가 거의 HPC 쪽은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동안 다 했는데, 그럼 삼성은 4나노, 5나노에서 뭐 했냐? LP라고요. 로우 파워. 그러니까 모바일 LP 쪽이 주력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그 어떤 프로세서 쪽, 이런 쪽을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이거죠. 일단 그러면 4나노 공정 수율에 뭔가 자신감이 붙었구나. 그래서 암코어 계열뿐만 아니라 X86 계열도 하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남은 키가 이거예요. 온양팹이에요. 온양팹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선단 공정은 굉장히 잘했는데 후공정을 옛날처럼 플립칩 BGA로 해서 그냥 패키징해서 줄 거냐는 거죠. 요즘 뭐 지금 보시면 인텔의 포베로스나 뭐 TSMC의 SOIC나 그죠? 코어스 이런 것들 뭐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다 그리고 AMD 칩넷 멀티 타일 구조로 해서 막 요즘에는 후공정을 다 거의 뭐 복합 쇼핑몰처럼 그죠? 막 굉장히 휘황찬란해서 해서 칩 성능 끌어올려서 주는데 삼성은 그냥 단독 주택 지어서 줄 거냐는 거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팹리스 업체들이 쓸 이유가 없죠. 아무리 선단 공정이 좋아도. 그러니까 선단 공정 SF4X를 공개했다라는 거는 선단 공정에서 수율이 높아졌구나라는 것도 하나. 그 하나를 좀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엄청 투자해야겠구나. 네, 저쪽 백업하려면. 그러면 온양팹에다가 지금 거기 라인 싹 털어내고 하나 마이크론한테 장비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오는 팹에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다 채울 거고,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면 M코어 테크놀로지에다가 물량을 많이 주겠구나. 그리고 M코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베트남에다 2조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많거든요. 그럼 그거 삼성하고 애플 쪽 물량 받아서 패키징 할 건데, 그러면 거기 또 장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장비 들어가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반도체인 거죠. 궁금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미반도체를 약간 미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이제 GPU 수요 많이 느니까 챗 GPT 때문에.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만드는데 거기 이제 실리콘 관통 전곡을 이렇게 뚫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만들잖아요. 뚫는 건 아니고 이거 뚫은 걸 붙이는 거. 붙이는 거. 네, 본딩, TSV, TC 본딩이라고. 이 뚫는 거는 식각으로 하고요. 어쨌든 그게 핵심 장비입니다. 네. 그거를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만 의미 있게 생산을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네, 왜냐면 HBM이라는 시장 자체가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70%예요. 그리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사실 여기 시장에 좀 대응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얘 독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들려면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그게 2.5D 구조거든요. 여기에 GPU가 있고 HBM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로 연결돼 있죠, 다. 주상복합이죠. 네. 이런 구조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잘라주고 잘라주고 붙이고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밑단에 있는 게 플립칩 BGA 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거는 이오테크닉스가 못해요. 그거는 식각으로 뚫기 때문에 1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직경이라서 이거는 식각으로 뚫어야 돼요. 그래서 램리서치 같은 장비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그 플립칩 BGA라는 기판 있잖아요. 그 기판의 그 층간 엘리베이터 같은 비아홀이라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좁아져야 돼요. 기존에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직경이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뚫어요. CO2 레이저를 뚫는데 여기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작아져야 돼요. 왜냐면 워낙 인풋 아웃풋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을 하려면 UV 레이저를 써야 돼요. 근데 UV 레이저는 일본하고 아직까지 이호가 한번 비벼볼 만한 거죠.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일본한테 못 이겨요. 근데 이제 UV 레이저는 이호 테크닉스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세 드릴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사실 국내에서 딱 그냥 수혜가 되는 회사 한 2개밖에 없어요. 이호 테크닉스도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뭐 세계 1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이제 네네. 그 멀티 타일이 되잖아요. 그럼 네. 주상복합이 되면 그 옥상 꼭대기에 이름 새겨야 되잖아요. 네. 그자면 옛날에는 그냥 옥상 꼭대기에 요게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단독주택이니까. 그러네요. 그럼 거기에 막 이름 쓰면 되는데 이제는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꼭대기 이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커, 레이저 마커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계속 층층이 쌓잖아요. 이제 뭐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12개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24개 층이 되면 이걸 높이가 2배가 되면 안 돼요. GPU보다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웨이퍼를 얇게 갈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웨이퍼 두께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갈아내야 돼요. 그래서 디스코라는 일본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수주가 좋은 게 그 그라인더 때문에. 네, 앞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많아지면 웨이퍼 그라인더 쪽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 보수적인 일본 회사가 지금 캐펙스 투자를 40%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 일본 주식 하시는 분은 뭐 디스코라는 회사 네, 관심 깊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붙이는 게 점점 더 이제는 점점 더 많이 붙여야 돼요. 그러네요. 계속 네. 많이 쌓아 네. 올리니까. 많이 쌓아 올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점점 많아져야 되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웨이퍼 투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에 마이크로 펌프 가지고 붙였는데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근데 이 마이크로 펌프가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게 납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옆에 하고 붙어버리면 불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를 깎아서 붙여야 돼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인데 그게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업체, BC일리콘이라는 회사가 독점이에요. 그걸 이제 TSMC 쪽에 주로 많이 납품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더 HBM의 성능이 좋아지려면 그리고 막 수직으로 쌓고 2.5D를 하려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필요한데 베시가 독점이니까 여기를 또 이원화해야겠죠. 한미반도체가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르고 나니까 막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뭐 이미 지금 네. 다 그대로 설명드렸었어요. 시총에서도 네. 사실 아까 말한 외국계 네. 펀드가 막 산다고 네. 하니까 네. 사실 뭐 큰 그림을 보고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단순히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해서 네네. 아예 안 볼 주식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네. 저는 좀 조정받으면 다시 보려고 합니다. 아니, 기억나는 게 네. 대표님이 저희 채널에 나온 게 1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그때 계속 늘 말씀하신 게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은 사지 마세요. 비쌉니다. 아무튼 관심 종목에 네네네. 잘 넣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재고 감소 움직임 이거 앞에서 좀 네. 다루긴 했는데 네네. 이 메모리 재고가 줄어든다라고 네. 한다면 가장 먼저 좀 주목해야 될 그럴 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메모리 재고가 감소한다라는 거는요, 이제 진바닥이 진바닥 찍고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승 사이클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서는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반등해요. 그래서 뭐 장비주들 좋은 거 사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좀 더 수익을 추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일 먼저 수주가 나오는 거는 이제 클린룸이나 뭐 CCSS, 뭐 가스 환기약품 공급 장치나 네. 뭐 클린룸 이런 인프라 장비들이 제일 먼저 수혜를 보겠죠. 클린룸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우는 게 전공정 장비겠죠. 전공정 장비는 기본적으로 노광부터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EUV가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식각이나 뭐 증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전공정 장비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가 세팅되면 후공정, 그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후공정 수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장이 막 돌아가면 라인에서 공장이 돌아가면 소재 부품 쪽, 그죠? 뭐 반도체 파츠 쪽, 그죠? 뭐 말씀하신 월덱스나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TCK, KNJ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케미칼류, 뭐 동지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뭐 원익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좀 막 좋아지는 거죠. 그 사이클 피날레가 반도체 기판입니다. 그게 이제 뭐 대덕전자, 심텍, 뭐 해성 DS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작년까지 제일 뒤에 꺾인 게 기판 쪽이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아, 네. 맞네요. 뒷판 쪽이 가장 네. 마지막까지 네. 붙어 올랐죠, 사실 그렇죠. 주가가. 네. 그래서 거의 피날레는 항상 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후공정 이 패키징 할 때 쓰는 거니까 부품이니까. 약간 그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은 네. 아 이게 끝물이 다 왔구나 그렇게 네네.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맞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꼭 그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면 네,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후공정 업체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숨겨진 보석 같은 업체가 있다고요. 네네. 네.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의 낙수 효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계속해서 막 수주가 많이 몰려들잖아요. 칩 생산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테스트 하우스들이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아. 네. 테스트 전문 하우스가 이제 국내에서 보면 두산 테스나하고 네페스 아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페스 아크도 좋은데 네페스 라웨라는 약간 부실 자회사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요 웨이퍼 자르기 전 요 웨이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EDS 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이 소팅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불량이고 누가 양품이지 XO 마킹하고 그런 것들 하는 그게 두산 테스나고 그쪽이 또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는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 제일 높은 거는 CMOS 이미지 센서 카메라 쪽에 그게 이제 최근 2억 화소 막 이런 거 적용되니까 얘들은 그 테스트하는 시간별로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2억 화소 이런 것들은 기존 CISB에서 막 한 40%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 좋은데 이제 AP 쪽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 AP 쪽도 좀 비중이 적지 않아요. 그게 한 38%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엑시노스가 부활하거나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AP 쪽 물량이 많아지면 그쪽 테스트 물량이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SSD 쪽에 이제 그 테스터 하는 회사인데 그게 사파이어 래피즈 인증을 받은 첫 번째 테스터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 대응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GPT 쪽 수요를 제일 좋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 GPT용 AI 서버를 꾸리면 기본적으로 그걸 하드디스크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다 SSD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미국 쪽으로 잘 대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일 좋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하다가 삼성 쪽으로 오면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돼요. 이 공정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테스트 물량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뭐 기존의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회사들이 좀 많이 좋아지죠. 뭐 코아시아, 뭐 저기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좋아지는데 사실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가요. 리논공업이에요. 리논공업이요? 네. 그 테스트 소켓 그 IC. 맞아요. 그렇죠. 네. 테스트 소켓도 양산용 있고 R&D용이 있는데요. 양산용은 주로 실리콘 러버 쪽 애들이 많이 해요. ISC나 TSE 같은 회사들. 네네. 근데 그 어떤 R&D용은요.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리논공업의 소켓 매출 70%가 R&D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냐하면 삼성 팹에 이거를 맞춤하려면 또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물량들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리논공업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금융위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주가만 보면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반등이 나면 더 세게 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사실 정말 좀 반도체에서 숨은 보석 같은 네네. 이익률도 엄청 높고 그렇죠. 그러면 딱 리논공업인데 저번에 그 외국계에서 이제 네. 그 안 좋다, 5G 쪽 안 좋다 해서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부터는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긴 한데. 퀄컴이 그만큼 재고 조정을 세게 했고요. 재고 조정 세게 했으면 물량도 앞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비모바일 쪽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리논공업이. 그래서 자율주행차용 칩이나 뭐 XR 쪽 칩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고무할 부분이 1분기 실적 보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갔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안 까졌어요. 그러면 CR이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코스트 리덕션이 없었다라는 거는 회사가 뭔가 고객사한테 뭔가 이게 네. 그렇죠. 아직 뭐 완전 을관계는 아닌 거죠. 가격은 지킬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많아지면 다시 그 이익률 이상으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주체가 이제 GPT, AI 그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전방 산업을 봤을 때 서버가 있고 뭐 스마트폰이 있고 PC가 있고 뭐 대략적으로 이러한데 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서버 쪽이라고 보면 되는 서버 건가요? 쪽입니다. 네.
서버 쪽이고요.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는 네. 이제 NPU 같은 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 왜냐면, 이 AI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CDR 부르면 이제 얘가 그 클라우드에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 2, 3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지연을 빨리 하려면 통신 속도도 좋아져야 되지만 여기에 AI 반도체가 있어야지 여기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NPU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디바이스 쪽이라든지 서버 네.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겠네요. GPT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게 결국 AI 때문에 그래요. 뭐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 가지고는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AI 연산에 가장 최적화된 게 사람의 뇌하고 최대한 비슷한 거.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아니면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제일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차 전지 한번 네네. 이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점에서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길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감론 음악이 좀 심하긴 합니다. 뭐 네. 고평가, 저평가, 아직도 저평가가 네. 더 올라갈 수 있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뷰니까요. 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비쌉니다. 네. 저는 이제 뭐 PER, PBR로 이제 따지는데요. 뭐 PSR로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PEG도 있고 뭐 그렇죠. PEG도 있고. 물론 이제 PEG가 높으니까 이게 이제 정당화가 된 부분도 있는데 PEG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침투율이 10%가 넘어가면요. PEG가 확 꺾여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처음에 뭐 20만 대, 40만 대 만들다가 80만 대 만드는 거 쉬운데 100만 대 넘어가니까 이게 그죠? 확 줄잖아요. 그 PEG를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그렇게 높게 잡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 맞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이게 좋아하시는 전문가들 참고해서 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올라서 빠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대표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우니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거의 2차 전지 쪽은 약간 코멘트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최근에 뭐 약간 한 달 전에 2차 전지 비싸다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네.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네. 제가 역대급으로 악플이 달렸어요. 160개 정도의 악플이 달려가지고. 네. 약간 마상 입었어요, 여러분. 너무 악플 달지 마세요. 그 약간 그 대표님 채널에서 얘기를 네. 했다가 아니요. 다른 다른 채널. 큰 채널에 나가서. 네. 머니인사이드라는 채널 나가서 얘기했는데. 무슨 그렇게 이렇게 독하게 글을 다시는지 참. 알겠습니다. 네. 약간 순한 맛으로 좀 부탁드리고. 네, 편한 맛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뷰는 다 똑같으면 전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 뷰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굳이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뷰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딴 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니까. 맞아요. 네. 투자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그런 섹터를 보고 어차피 상대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특정 섹터로 쏠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시각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 지인도 그래요. 제 지인도 설득이 안 됐어요. 이게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해서 이제 3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여기서 2-3배 더 간다고 계속 안 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팔았어요. 플러스 30%에. 2-3배 났다가. 네. 3배 났다가 이제 플러스 30%에 팔았습니다. 네. 뭐 거기서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아무튼 간에 네. 뭐 밸류에이션은 이제 대표님 기준에서 비싸다. 네, 제 기준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네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접근해 볼 만한 2차 전지 주식이 무엇이 있을지. 네. 이제 저는 안 볼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이제 그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뭐 제가 어떤 좋아하는 가격대로 온다 그러면 기존 사업이 좋은 데다가 2차 전지 사업이 붙어서 가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동진세미캠, 뭐 CNT 도전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CNT 도전제도 뭐 노스폴트 향으로 700억이고 SDI 향으로 6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멀티플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막 뭐 10억, 20억 나는 회사도 뭐 시총이 뭐 3조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1조 대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낫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도 이제 뭐 기존에 뭐 반도체 케미칼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이제 2차 전액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뭐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 첨가제 쪽도 뭐 비싸요. 사실 대주전자재료도 지금은 좀 비싸긴 한데,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이제 첨가물들 이런 회사들은 좀 빠지면 네,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좀 빠지면 한번 볼만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지? 방금 말씀하신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이건 뭐 추정 PR도 없고 네, 현재 기준으로 한 11배, 1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이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좀 IR 안 하죠? 거기 이제 회장님 이부석 회장님의 네. 확고한 철학이죠. 아, 확실한 네. 철학이에요. 회사가 네. 숫자로 보여주면 되지 무슨 IR이 필요하냐 아. 라는 건데 네, 이제 그 시대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8, 90년대에 머무르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네.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굳이 뭐 스피커로 활용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 자료라든지 여기 네, 이제 그렇죠. 뭐 가이던스 당연히 제시를 하는 그렇죠. 거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IR 그 자료를 엄청나게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렇죠. 주든지 네. 네,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회가 있다. 하자가 있으니까, 네. 하자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이런 IR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공정 케미칼 업체들이 좀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걸 네.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은 네.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게 로고에서 알 수 있어요. 로고가 좀 너무 B2B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세련되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또 기업은 또 변하니까요. 사실 뭐 SM 같은 회사도 옛날에 얼마나 속으로 막 이렇게 문제가 많고 폐쇄적이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바뀌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제 또 회사도 네,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그런 주주 친화 관점에서는 변할 네.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좀 알아보겠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향후 5년간 65조 원을 뭐 투자한다고 밝혔고 네네. 애플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네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기사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갑작스럽게 디스플레이 쪽에 뭔가 돈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 네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요 앞전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슈퍼 사이클이 언제였냐면 2016년, 17년이요. 그때가 이제 애플이 LCD를 쓰다가 아이폰에 맞아요. OLED를 바꿀 때,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방에 막 12조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뭐 그 OLED 장비주 중에서 뭐 5배 못 오른 주식 거의 없죠. 아. 10배 가는 주식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슈퍼 사이클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이제 재미가 없었죠. 많이 재미없어. 네, 한 7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왜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또 이슈가 되냐면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이. 네, 애플이 또 뭐 어디 바꾸나요, 그러면? 네, 아이패드 이제 아, 아이패드를 LCD에서 이제 OLED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패드하고 맥북. 오, 그러면은 기존의 아이폰을 LCD에서 OLED로 바꾸는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보다 네, 장비 쪽은 약간 파급력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비 쪽은 그렇게 많이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때 아이폰 때는 6세대 장비 가지고 주로 많이 생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세대라는 게 원판 유리가 작은 거. 근데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건 8세대, 8.6세대 장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대형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아이패드 내년에 나오는 세 개 모델을 6세대에서 생산할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에 나오는 맥북용 PC나 이런 쪽은 다 8.6세대에서 할 거니까 장비는 옛날만큼 투자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대신에 OLED는 유기물을 발라야 되잖아요. 소재. 그렇죠. 소재 쪽하고 부품 쪽 이런 쪽은 거의 못지않게 좋아질 수 있죠. 오. 네. 그럼 소재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쵸. 기업들이 있죠? 첨단 소재. 뭐, 네네. 그 유기물 하는 회사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 덕산 그리고 뭐 네오룩스. LG 쪽에는 P&H테크. 네. 근데 최근에 분위기 보면 덕산 네오룩스보다는 P&H테크가 더 좋아요. 왜 그러죠, 그건? 그게 이제 LG가 그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 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 그 전용 라인 투자시킨 것도 삼성 디스플레이였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너무 끌려가 다니니까 LG 디스플레이하고 BOE를 끌고 와서 이걸 견제를 시키려고 했죠, 작년에. 근데 수율이 안 나와서 삼성한테 또 물량을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더 달라고 그러니까 비싸게 받았겠죠. 2천만 대 정도 더 줬어요, 당초 네. 계획보다. 네. 그래서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D를 상대로, 그러니까 애플을 상대로 해서 거의 한 5조 원 벌었죠, 영업이익. 와, 네. 영업이익 5조 원 네, 벌었어요. 5조 원 정도 대단하네.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쓰니까 삼성전자한테 20조 빌려주고 그러죠. 그렇구나. 그렇죠. 애플한테 얼마나 돈이 이렇게 많구나. 네, 잘 팔았으면 잘 팔아먹었으면 이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끌려가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적어도 LG 디스플레이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어있는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돈이 없죠. 이게 이제 투자하기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이제 LG 전자한테 1조 원을 땡겼어요. 뭐 금리 6% 하고. 근데 이제 애플이 이거를 선수금을 줄 거냐, 그리고 이 증착기에 대해서 이거를 익스큐즈 해줄 거냐.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할 때는 ASML, EUV 장비부터 세팅해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OLED는 기본적으로 캐논 도키 증착기, 네, 증착기 세팅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착기가 라인 하나에 들어가는 게 1조 9천억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와. 2대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대충 해도 한 8천억 하는 거죠. 대당 8천억이에요. 네네. 그 ASML EUV 장비보다 비싼. 비싸죠. 네. 와, 그게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캐논 도끼가 그래서 삼성한테 1조 9천억 달라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 1조 5천억 줄게. 그것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계속 투자가 지연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비싸네, 장비가. 네. 와. 비쌉니다. 야, 국산하기 힘들겠네요, 그거. 그걸 국산화하는 회사가 있어요. 있어요, 진짜? 네.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국산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안 써줬죠. 이게 이제 품질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LGD는 돈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탁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 그런데 애플이 오케이를 안 해준 거죠. 근데 최근에 애플이 야, 그거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뉴스가. 네, 그래서 지금 선익 시스템 주고, 네,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선익 시스템이 주가가 네. 상당히 좀, 네. 뭐, 부각받을 때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네, 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야,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은 네. 더 올라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렇죠. 엄청 네. 올라도. 그렇죠. 40% 싸다 그러거든요. 캐논 도쿄보다. 그러면 뭐 대당 만약에 뭐 7천억이라고 아무리 뭐 쳐도, 그렇죠. 한 번에 수주 5천억 뭐, 이야. 1조 나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그런 네네, 품목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좀 저부가가치라고 생각해서 네. 뭐 당연히 적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증착기만 그렇습니다. 증착기만. 네. 증착이 핵심이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에서. 맞습니다. 유기물을 이렇게 수증기처럼 이렇게 증발시켜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FMM이라는 파이브 메탈 마스크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증착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네. 증착기 뭐 약간 뭐 잉크젯 방식도 뭐 있었던 것 네네. 같기도 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방금 뭐 선익 네. 시스템이 하는 그 네네.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살아남아서. OLED의 스탠다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노광 같은 기술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LG로부터 OLED 패널을 받는다. 네네.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다가 또 사실 아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또 뭐 얘기 나온 거 로이터 통신에서 뭐 보도되기도 하고.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 진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아마 그때 계약했으면 삼성이 별로 유리하게 계약 못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LGD가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네. 삼성이 장사 잘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이렇게 네. 좀 더 참았다가. 그렇죠. 우리 진양철 회장님은 그게 돈이 됩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역시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LGD가 불리하게 이제 계약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 OLED 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보다 또 지금이 OLED 단가가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산업 전반으로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특별히 뭐 어떤 기업이 수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OLED 전체 산업 뭐 관련주들이 좋다. 네. 그 LGD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P&H 테크가 좋아지는 이유가 요게 이제 TV 쪽도 유기물이 들어가거든요. 아몰레드 쪽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Q가 늘어나니까 TV향 쪽도 뭐 장수명 블루호스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 뭐 아이패드 쪽은 이제 애플향 통해서, 그리고 이게 또 스마트폰은 보통 2, 3년 있으면 바꾸는데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은 5년은 쓰잖아요. 그래서 수명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2배로 발라줍니다. 그래서 투스택 텐덤이라고 해요. 투스택 텐덤 구조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2배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한 4, 6배 큰데 또 2번 바르니까 유기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P&H 테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품 납품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FPCB 하는 BH, 뭐 이런 회사들 다 좋아지죠.
근데 그 OLED 산업 딱 하면은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한데 약간 이 산업의 뭐 성장성이나 사이즈를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뭐 그냥 이제 한 TV 시장만 놓고 보면 뭐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반도체가 한 1000조 정도 될 거예요. 한 1000조 정도, 한 900조, 막 1000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이 거기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합치면은? 네. 중소형하고 뭐 막 모니터들하고 다 TV하고 다 합치면 네. 그래도 적지 않은 산업이죠. 3분의 1 정도면 충분히 그 규모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전장되면 그렇죠. 센터페시아 쪽으로 다 이제 이런 거 OLED 들어가야 되죠. 요즘 뭐 차들 보면 다 이렇게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다 그렇죠.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고 막 맞습니다. 점점 커지고. 그렇죠. 버튼 없어지고 다 이제 터치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가 되면 내가 핸들에서 손을 놓잖아요. 뭐 하겠어요. 다 모니터 봐야 됩니다. 네. 이쪽 시장도 간과할 만한 시장은 아니네요. 확실히 좀 커진다라고 하고 맞습니다.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가가치가 뭐 일단 Q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P가 늘어나려면 기존의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 범용품에서 약간 그 주문형 반도체, ASIC처럼 이렇게 특화된 디스플레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용 이런 디스플레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모델마다. 그러면 이게 ASIC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 메모리도 사실은 기존엔 다 범용이잖아요. 근데 AI용 반도체는 사실은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잖아요. 엔비디아에 맞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쪽도 네. 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뭐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약간 향후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네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네.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좀 저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대중들하고 같이 따라다니지 마세요. 네, 그래서 대중들 따라다니면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들보다 반발자국 앞서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 발자국 앞서가면 또 오래 혼자 짱 봐야 되니까 반발자국만 앞서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항상 생각에 물구나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100% 옳다 막 자기 확신만 강화시키지 말고요. 자기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화, 검증화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전문가가 이렇게 댓글로 많은지 몰랐어요. 무슨 전문가, 왜, 가짜 전문가 믿지 말라, 뭐, 이랬는데, 네, 뭐, 가짜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네, 그런, 네, 항상 조금은 틀어서 보는, 네,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뭐, 촬영 전에 우리 이래학 대표님하고 이야기 했지만, 만약에 반도체 쪽이 오버슈팅 돼 있다 그러면, 제 IT신 이영수 채널이 갑자기 조회수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뭐 너무 안 좋고 단기 고점일 때는 보면 이제 알바킹 이혜진 대표님 채널 보시면 네.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 말쯤에 올 초쯤에 와서 그때 뭐 시장 망가지니까 다 팔아서 언제 사세요 이런 게 다 떡상이었거든요. 그죠? 조회수가. 근데 그렇게 안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다 2차 전지 지금이라 사세요 이런 보면 조회수가 막 몇 배, 10배씩 더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영상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객관화해서. 네. 그게 여기서 더 붙을 대중들이 있는가? 아니면, 네. 누가 내 가격을 사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반도체가 반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 뭐,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표면적에서 알지 못하는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쏠림 현상을 또 주목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